엄마 여기 좀 앉아서 기다려요. 나 화장실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와. 어느 휴게소 벤치 위에 이른한 살해 어머니가 혼자 남겨졌습니다. 손에는 꽃무늬 보자기로 묶은 낡은 가방 하나. 그 가방 바닥에는 3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봉투 하나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끝내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명장 사연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곳이 어디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이 그곳으로 도착할 겁니다.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도로 휴게소. 오후 2시가 조금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화장실 입구 앞 낡은 벤치에 여자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이른한 살의 박순례였습니다. 무릎 위에는 꽃무늬 보자기로 단단히 묶은 낡은 가방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갔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젊은 부부가 아이스크림을 들고 걸었고 중년 부부는 나란히 서서 지도를 들여다봤습니다. 순례는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눈이 잠깐 촉촉해지다가 이내 그냥 꾹 다물었습니다. 이제 눈물도 잘 나지 않았습니다. 막내 민서가 이 벤치 앞에 차를 세운 건 2시간 전이었어요. 엄마, 나 잠깐 화장실만 다녀올게. 여기 앉아서 기다려. 그 말을 하고 민서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그의 이른 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4시 순례 옆에서 잠들어 있다가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남편이 갔습니다. 그냥 그대로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어요. 47년을 함께 산 사람이 그렇게 갔습니다. 장례는 사흘 만에 치러졌어요. 장남 민준이 모든 걸 주도했습니다. 화환이 20개 넘게 들어왔고 조문객도 많았어요. 겉으로만 보면 번듯한 장례였습니다. 그런데 순례는 그 사흘 내내 제대로 밥을 먹지 못했어요. 자식들이 챙겨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목이 막혀서였습니다.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없는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순례는 부엌에 혼자 서서 1시간을 그냥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매일 앉던 밥상 의자, 즐겨 마시던 보리차 잔, 신발장에 나란히 놓인 낡은 운동화 한 켤레, 버리지 못했어요. 아직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사무제가 끝나고 자식들이 하나둘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엄마, 잘 지내야 해. 연락해. 다들 그 말을 하고 갔습니다. 연락은 잘 오지 않았어요. 문제가 시작된 건 49제가 끝나고 나서였습니다. 장남 민준이 먼저 전화를 해왔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거기서 혼자 살 수 있겠어? 순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40년을 살아온 충청도 시골집이었어요. 텃밭도 있고 동네 사람도 있고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민준의 생각은 달랐어요. 혼자는 안 되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일단 우리 집 와서 지내. 처음엔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데려가겠다는 말에 순례는 잠시 눈이 시큰해졌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민준이 아파트로. 민준이 집에 도착한 첫날, 며느리 유진이 반갑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방 준비했어요. 방은 다용도실이었습니다. 세탁기 바로 옆에 싱글 침대 하나를 밀어넣은 공간이었어요. 창문이 없었습니다. 낮에도 전등을 켜야 했어요. 순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고마웠어요. 처음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유진은 밥을 따로 차리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은 식탁에 모여 앉고 순례에게는 작은 쟁반 하나를 내밀며 방에서 드시라는 눈치를 줬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편하게 드세요 했어요. 사흘이 지나자 말도 없이 그냥 방문 앞에 쟁반을 뒀습니다. 술래는 방 안에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열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손녀가 거실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리듬도 맞지 않고 어설펐지만 아이가 즐거워 보여서 술래는 문을 열고 나가 바라봤습니다. 그때 유진이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애 연습할 시간인데 들어가 계시겠어요? 술래는 알겠다고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피아노 소리가 벽을 넘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보름째 되던 저녁, 민준이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있잖아. 유진이가 많이 힘들어해. 생활 패턴이 많이 다르니까 나도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 술래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짐을 싸는데 30분이 걸렸어요. 세탁기 옆방에 들였던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현관을 나서는데 민준이 뒤에서 말했어요. 엄마,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유진이가 원래 예민해. 술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인천에 사는 딸 민정이었습니다. 민정은 전화로 먼저 물어봤어요. 엄마, 오빠 집은 어떻게 된 거야? 술래는 그냥 불편해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민정은 잠시 말이 없다가 그럼 우리 집으로 와도 된다고 했어요. 술래는 또 갔습니다. 사위는 처음부터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인사는 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저녁 밥상에 앉아서도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술래 쪽으로는 한 번도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그런 남편 눈치를 보느라 술래에게 제대로 말을 건네지 못했어요. 어쩌다 단둘이 부엌에 서게 되면 목소리를 낮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이 원래 좀 그래. 이해해줘. 술래는 이해했습니다. 딸이 힘들다는 게 보이니까요. 그런데 열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벽이 얇은 집이었어요. 사위와 민정이 방 안에서 나누는 말이 고스란히 들려왔습니다. 당신 어머니 언제까지 계실 거야? 나 진짜 불편해. 조금만 있다 가실 거야. 갈대를 찾아야지. 갈대? 요양원이 뭐가 어때서? 요즘 좋은 데 많다잖아.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사람 보내는 것도 다 비용이야. 그냥 기초연금 그쪽에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술래는 이불을 꽉 끌어쥐었습니다. 이불 끝을 쥔 손이 떨렸어요. 한참 그렇게 있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새벽 민정과 사위가 출근하고 난 뒤였습니다. 술래는 조용히 짐을 쌌어요. 다용도실 선반에 올려뒀던 물건들을 하나씩 내렸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를 남겼어요. 민정아,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마지막으로 간 곳이 부산 막내 민선애였습니다. 민선은 형제 중 말이 가장 많고 웃음도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 곁을 잘 따라다녔습니다. 술래는 그래서 막내가 조금 더 마음이 편했어요. 민선은 공항에 마중도 나왔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가방을 들어줬어요. 엄마, 우리 집이 제일 넓어. 여기서 살아. 걱정 마. 그 말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좀 쉴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자 민서의 아내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오후에 애들 하교하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도 일이 있어서요. 물론이라고 했습니다. 손주 보는 게 싫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자 아침 7시부터 아이들을 술래방으로 들여보냈어요. 저녁 8시, 9시까지 연락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큰 손자가 열이 났어요.
은지도 민서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순례는 혼자 아이를 업을 수도 없어서 손을 잡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어요. 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쥐고 서 있는데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이른한 살의 몸이었어요. 소아과에서 진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은지가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다녀오셨어요? 애 좀 어때요? 순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2주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민서가 퇴근 후 거실 소파에 앉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있잖아. 나도 사실 많이 힘들거든. 순례는 알 것 같았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은지가 요양원을 좀 알아봤는데 여기서 멀지 않은 데에 좋은 곳이 있대. 밥도 잘 나오고 깨끗하고. 한번 가서 볼래? 순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도 거기 가면 또래 어르신들도 있고 외롭지 않을 거야.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보다 낫잖아.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보다. 그 말이 한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들집, 딸집, 막내집을 전전하는 게 민서 눈에는 돌아다니는 것으로 보였던 겁니다. 자식 집을 찾아다니는 어머니가 마치 행상처럼 여겨진 거였어요. 순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민서는 아침을 먹고 나서 요양원 상담 예약 잡아놨다며 차 키를 들었어요. 순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민서가 트렁크에 짐을 실어줬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창밖으로 봄날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유채꽃이 폈어요. 순례는 그걸 멍하니 바라봤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민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 사업 쪽 전화야. 민서는 한참 전화 통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더니 한숨을 한번 쉬고는 휴게소 표지판 쪽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주차를 하고 내리면서 말했어요. 엄마, 잠깐만. 나 화장실만 다녀올게. 여기 앉아서 기다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례는 2시간을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처음엔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엔 기다리기를 멈췄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허기가 졌어요. 아침을 거의 못 먹었거든요. 비닐봉지를 뒤적이니 귤 3개가 나왔습니다. 천천히 까서 먹었어요. 새콤달콤한 맛이 혀에 퍼졌어요. 맛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누군가 앉았어요. 하얀 머리에 낡은 점퍼를 입은 7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자판기에서 뽑은 커피 종이컵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혼자 오셨어요? 순례는 잠시 그 사람을 봤어요. 아들이 금방 오기로 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남자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며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다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순례는 그게 고마웠어요. 한참 뒤 순례는 천천히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낡은 지갑, 혈압약 2종류, 돋보기, 작은 수첩, 그리고 가방 바닥 납작하게 끼워진 것 하나. 하얀 봉투였습니다. 겉면에 글씨가 있었어요. 30년 전 순례가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봉투 귀퉁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고 한쪽 끝이 살짝 뜯겨져 있었어요. 오래 들고 다닌 흔적이었습니다. 순례는 봉투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손끝으로 천천히 한번 쓸어봤습니다. 이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지금 아는 사람은 순례 혼자였습니다. 세 자녀도 몰랐고 죽은 남편도 끝내 알지 못했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벤치 위에서
술래는 처음으로 그 봉투를 열어야 할 때가 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곧 봉투를 다시 안감 사이에 밀어 넣었습니다. 지퍼를 닫았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무릎이 뻐근했습니다. 두 손으로 벤치를 짚고 천천히 몸을 폈어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술래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비닐봉지도 챙겼어요. 어디로 갈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 자녀가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었어요. 민준이 집에서도, 민정이 집에서도, 민서 차 안에서도 술래의 귀에는 보청기가 꽂혀 있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보청기였어요. 아이들은 그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새로 맞춘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작고 낡은 기계는 보청기가 아니었습니다. 술래는 휴게소 주차장 쪽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민서의 흰색 차는 없었어요. 진작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발걸음을 옮겼어요. 휴게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도로 건너편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무릎이 아팠어요. 그래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 기둥에 시간표가 붙어 있었어요. 술래는 돋보기를 꺼내 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충청도 방향. 다음 버스는 20분 후였습니다. 술래는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았어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을 그 위에 포겠습니다. 20분이면 충분했어요. 고향 집 방향으로 가는 버스. 40년을 살았던 집은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민준이 어서 정리하자고 했지만 아직 술래 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는 우체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술래가 30년 전에 편지를 붙였던 그 우체국. 한 번도 답장이 오지 않았던 편지. 그런데 지난달 그 편지가 반송되어 돌아왔습니다. 수취인 불명. 30년이 지나서야 돌아온 봉투. 열어보지 않고 가방 안에 다시 넣어뒀어요. 이제 열어볼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멀리서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왔습니다. 술래는 가방 끈을 고쳐쥐었어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이번엔 알고 있었습니다. 충청도 시골길은 봄이 한창이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유채꽃이 노랗게 펼쳐졌어요. 논두렁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멀리 산허리에는 연두빛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술래는 그 풍경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40년을 살아온 마을이었습니다. 이 길을 민준이, 민정이, 민서를 업고 걸었어요. 애들이 열내면 이 논두렁 옆개울에서 수건을 적셔 이마에 얹어줬습니다. 민서가 처음 걸음마를 뗀 것도 이 길이었어요. 버스가 마을 입구 정류장에 섰습니다. 술래는 천천히 내렸어요. 발이 흙길에 닿았습니다. 낯익은 흙 냄새가 올라왔어요. 집은 오르막 끝에 있었습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던 그 길이 오늘은 꽤 길게 느껴졌어요. 무릎이 올라갈 때마다 욱신거렸습니다. 가방이 어깨를 눌렀어요. 그래도 걸었습니다. 대문은 잠겨 있었어요. 열쇠는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손이 잠깐 떨렸어요. 자물쇠 구멍에 열쇠를 꽂는데 2번이나 빗나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코끝에 오래된 나무와 흙의 냄새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마당 한쪽 장독대에 항아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술래가 직접 담근 된장이었습니다. 지난 가을에 담근 거라 아직 먹을 수 있었어요. 툇마루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고요했어요.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마당의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담벼락에 앉았다가 날아갔어요. 이만복이 매일 아침 저 툇마루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셨습니다. 그 사람 없는 마당이 이렇게나 넓어 보이는 줄 몰랐어요. 술래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일단 밥부터. 낮게 혼잣말을 했어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쌀통에 쌀이 좀 남아 있었어요. 냉장고에는 된장과 김치, 계란 2개가 있었습니다. 술래는 밥을 안 쳤어요. 된장국을 끓였고 계란을 부쳤어요.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이상하게 오늘 밥맛이 좋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민준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엄마, 거기 있어? 민서한테 들었어. 이 나이에 혼자 거기 있으면 어떡해. 얼른 요양원 상담이나 해. 술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나 여기서 살 거야. 전화기 너머로 민준이 잠깐 말이 없었어요. 살긴 뭘 살아. 아버지도 없는데. 거기 이제 정리해야지. 집도 낡았고 팔면 돈도 좀 나오잖아. 술래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은 안 판다.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거기 혼자 살면 뭐 먹고 살아. 기초연금으로 관리비도 안 나와. 우리가 매달 보태줄 수도 없고. 나 텃밭 있어. 내가 알아서 한다. 텃밭이요? 민준이 목소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엄마,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 바쁜 사람이야. 좀 현실적으로 얘기하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술래는 한참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그로부터 사흘 뒤 민준이 실제로 내려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처음 보는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40대였습니다. 엄마, 이쪽은 법무사 김 선생님이야. 집 정리 관련해서 좀 도움받으려고. 술래는 그 사람을 바라봤어요. 법무사는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박순례 어머니시죠? 안녕하세요. 술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준이 거실 식탁에 앉으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부동산 매매 위임장이야. 엄마가 여기 도장만 찍어주면 되거든. 나머지는 내가 다 처리할게. 술래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돋보기를 꺼내 들었어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조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그냥 믿어. 내 식구 아니야? 내가 알아서 좋은 값에 팔게. 법무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어머니, 사인만 해주시면 절차는 제가 다 대리로 진행해 드립니다. 술래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안 한다. 민준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엄마,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이 집 팔면 몇 억이야. 그 돈 어떻게 할 건데? 요양원 가면 생활비로 쓸 수 있잖아. 이 집은 안 판다고 했어. 그럼 여기서 혼자 어떻게 살 건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법무사가 민준이 팔을 살짝 건드렸어요. 민준이 숨을 한 번 들이쉬고 다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부탁이야. 제발 좀 협조해줘. 술래는 돋보기를 접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 민준이 그날 빈손으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틀 후, 이번엔 셋이 왔어요. 민준, 민정, 민서. 3남매가 한꺼번에 내려온 건 아버지 장례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술래는 그 세 사람이 마당에 들어서는 걸 보면서 부엌에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보청기 안이 그 작은 기계를 귀에 단단히 고쳐 꽂았어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하자. 민준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셋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술래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정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우리 다 바빠서 솔직하게 얘기할게. 이 집 팔고 요양원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 엄마도 편하고 우리도 안심되고. 민서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좋은 요양원 진짜 많아. 내가 알아봤는데 한 달에 150이면
식사의 프로그램도 다 되는 곳이야. 술래는 세 사람을 천천히 바라봤어요. 그 돈 누가 낼 건데?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말했어요. 집 팔면 나오잖아. 그 돈으로 쓰면 되지. 그 다음은 우리가 조금씩 부담하면 되지. 얼마씩? 또 침묵이었어요. 이번엔 세 사람 눈이 슬쩍 마주쳤다가 피했습니다. 민서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민정이 손가락 끝으로 식탁을 두드렸습니다. 민준이 헛기침을 한 번 했어요. 아무도 금액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술래는 그 침묵을 다 들었어요. 속으로 눈물이 나오려는 걸 목구멍 아래로 눌러 삼켰습니다. 나 배고프다. 밥 먹어야겠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술래는 이불을 깔고 누웠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삼남매가 술래가 잠든 줄 알고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 우리 셋 중에 모실 사람 있어? 민서였어요. 나는 진짜 무리야. 은지도 힘들다 하고. 민정이 말했습니다. 나도 애들 학원에 남편 눈치에. 솔직히 더 이상은 어려워. 민준이 낮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집 팔고 요양원 보내는 게 답이잖아. 근데 엄마가 저렇게 버티니까. 형이 설득해야지. 형이 장남이잖아. 내가 설득하는 줄 알아? 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성년후견인 제도. 부모가 판단 능력이 저하되면 자녀가 법적 대리인이 될 수 있거든. 그렇게 하면 집도 처분할 수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가 멀쩡하신데 어떻게 그래? 멀쩡한 게 문제지. 판단 능력 저하 진단서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알아봤어. 술래는 이불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이불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삼남매는 각자 올라가면서 말했어요. 엄마, 다시 생각해봐. 엄마, 우리 생각해서라도. 엄마, 너무 고집 부리지 마. 술래는 배웅을 하지 않았습니다. 툇마루에 앉아서 마당만 바라봤어요. 차 소리가 사라지고 난 뒤 조용히 가방을 들었습니다. 우체국까지는 걸어서 15분이었어요. 읍내 우체국은 작은 곳이었습니다. 술래가 수십 년을 드나든 곳이에요. 직원도 낯이 익었습니다. 이제는 모두 젊은 사람들로 바뀌었지만 건물 구조는 그대로였어요. 창구 앞에 섰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올려다봤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술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한 달 전쯤에 여기로 반송된 편지가 있을 텐데 내 이름으로 온 거예요. 박순례. 직원이 시스템을 검색했어요.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네요. 잠깐만요. 직원이 안쪽 갔다가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낡고 누런 봉투였습니다. 30년이 된 봉투. 겉면에는 술래의 글씨로 주소가 쓰여 있었어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취인 불명. 반송 도장이었어요. 술래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두 손으로 천천히 우체국 앞 벤치에 앉았어요.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그냥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이 봉투를 붙였을 때 술래는 39이었어요. 막내 민서가 아직 젖먹이였습니다. 이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술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이 썼으니까요. 떨리는 손끝으로 봉투 끝을 잡았어요. 천천히 뜯었습니다. 안에 편지지가 한 장 있었어요. 오래되어 종이가 바스러질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술래의 눈이 글씨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나왔어요. 줄줄.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순례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우체국 안으로 들어가고 나왔습니다. 자전거가 지나갔어요. 어린아이 하나가 엄마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순례는 편지를 다시 접었어요. 봉투에 넣고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한참 내려가다가 한 이름 앞에서 멈췄어요. 우창수 집사님, 30년 전 이웃이었습니다. 이만복과도 친하게 지냈던 사람. 오래전 서울로 이사 갔다가 몇 해 전 다시 내려왔다는 말을 들었어요. 번호가 바뀌었는지 확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갔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순례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창수 씨 나야. 박순례.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순례 씨? 응. 나 지금 읍내 우체국 앞에 있어. 잠깐 볼 수 있어? 우창수가 나타난 건 20분 뒤였습니다. 휴게소에서 봤던 그 노인이었어요. 하얀 머리에 낡은 점퍼, 자판기 커피를 손에 들고 벤치에 앉았던 그 사람. 순례를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그때 휴게소에서 본 게 맞지요? 순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알아봤어. 그냥 모른 척 했어요. 우창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벤치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요? 순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우창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읽어봐요. 우창수가 봉투를 받았어요. 편지를 꺼내 천천히 읽었습니다. 읽어가는 동안 표정이 변했어요. 미간이 좁아졌다가 눈이 커졌다가 입술이 한쪽으로 굳어졌습니다. 다 읽고 나서 한참 말이 없었어요. 이걸 30년 동안 갖고 있었소? 순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이제야? 붙일 데가 없어서 반송됐어. 그 사람이 이미 그 주소에 없었던 거야.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몰랐고. 지금은 알아? 순례가 잠깐 우창수를 봤습니다. 지금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창수 씨한테 물어보러 왔어. 그때였어요. 순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잠깐 화면을 바라봤다가 받았어요. 엄마 나야. 드릴 말씀이 있어서.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아까와 달랐어요. 변호사 선임했어. 성년 의견인 심판 청구 준비하고 있어. 순례는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협조 안 하면 어쩔 수 없어. 우리도 방법이 없잖아. 그냥 빨리 서류에 도장 찍어. 그게 엄마한테도 편해. 전화가 끊겼어요. 순례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우창수가 바라보고 있었어요. 들었어요? 들었소.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봉투가 살짝 들렸다가 잦아들었습니다. 순례가 낮게 말했어요. 창수 씨, 나 혼자 막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우창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 편지 내용대로라면 혼자 막을 필요 없소. 순례가 눈을 들어 그를 봤어요. 우창수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순례 씨한테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패가 있어. 내가 그 사람 찾아줄게요. 우창수가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례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주변이 일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우체국 창구 안에서 직원이 도장을 찍고 길 건너 슈퍼마켓 앞에 할머니 둘이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고 전봇대 위에는 비둘기가 한 마리 앉아 있었어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순례의 가방 안 그 낡은 봉투 속에는 이 평범한 오후를 송두리째 뒤집을 문장이 담겨 있었어요. 30년 전 순례가 직접 쓴 문장. 세 자녀가 평생 모르고 살았던 것. 그리고 죽은 남편 이만복이
끝내 알아서는 안 된다고 했던 것. 우창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찾았소. 순례가 고개를 들었어요. 서울에 있어요. 지금도 거기 있대. 연락이 닿았어. 오겠대요? 사정 설명했더니 내일 내려오겠다 하더만. 순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30년. 그 사람이 살아 있었습니다. 고마워, 창수 씨. 우창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맙긴. 맞는 거요.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소. 순례는 가방 끈을 고쳐 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골목 쪽에서 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검은 세단이었습니다. 서울 번호판이었어요. 차가 우체국 앞에 멈췄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양복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4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서류 봉투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순례를 보더니 곧장 걸어왔어요. 박순례 씨 맞으시죠? 순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 씨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 측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께 직접 서류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에 관한 내용이에요. 확인하시고 서명 부탁드립니다.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순례는 그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우창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잠깐요.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 서류, 내가 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요. 함부로 들이밀지 마시오. 남자가 우창수를 봤어요. 잠깐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박순례 씨 법률 대리인이요. 남자는 서류를 거두지 않았어요. 변호사 선임 확인이 안 되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만. 우창수는 조용히 명함을 꺼냈습니다. 남자에게 건넸어요. 남자가 명함을 받아서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우창수는 본래 변호사였어요. 20년 전 서울에서 개업을 했다가 은퇴 후 고향으로 내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법무법인의 고문으로 이름이 올라 있었어요. 성년후견인 심판 청구는 피후견인의 판단 능력 저하 여부가 핵심이요. 박순례 씨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하셨고 법률 대리인을 통한 대응 의사도 명확히 하셨소. 그 근거 없이 청구하는 건 기각 사유가 되어. 남자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잠시 서 있다가 서류를 가방에 넣었어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검은 세단이 사라졌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순례는 그 차가 사라진 방향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우창수를 돌아봤습니다. 창수 씨 변호사였어요? 옛날 일이요. 왜 말 안 했어요? 물어보지 않았잖소. 순례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어요. 우창수도 작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고향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순례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민준이 성년후견인 카드를 꺼낸 것. 그게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진짜로 추진할 작정이라는 뜻이었어요. 집을 뺏기면 끝이었어요. 집이 없으면 갈 곳도 없고 버틸 근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례의 가방 안에는 아직 그 봉투가 있었어요. 편지 한 장, 그리고 내일 서울에서 내려오는 사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후 2시쯤 도착할게요. 순례는 그 문자를 오래 바라봤어요. 30년 전 그 사람에게 편지를 붙였을 때 순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가 닿을 수도 있고 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그래서 두 가지를 준비했었어요. 편지가 닿으면 그 사람이 알게 되는 것. 편지가 닿지 않으면
이 봉투를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30년이 걸렸지만 결국 그 편지는 순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써야 할 때가 됐어요. 순례는 부엌에서 물을 끓였습니다. 보리차를 우렸어요. 창밖 텃밭에 봄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만복이 매일 앉던 의자에 순례가 앉았어요. 그 사람 자리에 처음으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민준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개입됐다고요? 고향에 아는 사람 중에 변호사가 어딨어? 전화 너머 법무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창수라고 꽤 이름 있는 사람이에요. 법무법인 고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성년후견인 청구 밀어붙이면 오히려 저희가 불리해질 수 있어요. 민준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일단 다른 루트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집 처분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요. 민준은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때 민서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 나 엄마한테 오늘 다시 전화했는데 뭔가 이상해. 목소리가 달라. 민준이 눈을 가늘게 좁혔어요. 뭔가 달라졌다는 걸. 민준도 직감했습니다. 그 사람이 도착한 건 오후 2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순례는 마당 툇마루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고 장독대 옆 살구나무 가지가 천천히 흔들렸어요. 골목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문이 열렸어요. 여자였습니다. 50대 초중반쯤 돼 보였어요. 단정하게 묶은 검은 머리에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작은 손가방을 들고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자는 마당에 들어서더니 툇마루에 앉은 순례를 보고 걸음을 멈췄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어요. 여자의 눈이 천천히 빨개졌습니다. 입술이 잠깐 떨렸어요. 어머니, 그 한마디였습니다. 순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정혜원이었습니다. 이만복의 딸이었어요. 첫 번째 결혼에서 태어난 딸. 이만복이 순례와 만나기 전 짧은 첫 번째 결혼에서 낳은 아이였습니다. 혜원이 2살 때 이만복과 첫 번째 아내는 갈라섰어요. 그 이후로 이만복은 혜원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만나지 못했어요. 첫 번째 아내가 재혼을 하면서 아이를 데려갔고 연락도 끊겼습니다. 순례가 이 사실을 안 건 결혼하고 10년이 지난 뒤였어요. 이만복이 술을 한잔 하고 나서 어느 날 밤 그냥 털어놓듯 말했습니다. 전처가 낳은 딸이 있다고, 지금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고, 가끔 꿈에 나온다고. 그 말을 듣고 순례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이만복 몰래 그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걸렸어요. 주민등록을 뒤지고 아는 사람 찾아가고 이만복 고향 쪽 친척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결국 주소 하나를 얻었어요. 그때 혜원은 22살이었습니다. 서울 어딘가 작은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계모와 사이가 안 좋아 이미 독립한 상태였습니다. 친아버지 이름도 모른 채로 순례는 편지를 썼어요. 긴 편지였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10번도 더 다시 썼어요. 결국 한 가지만 남겼습니다. 당신이 이만복의 딸이라는 것, 그리고 나는 당신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 그 편지를 붙였어요. 그런데 반송이 됐습니다. 혜원이 이미 그 주소에 없었던 거예요. 순례는 그 이후로도 혜원을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만복이 알까봐 두려웠습니다.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 봉투를 가방 안에 넣고 그냥 들고 다녔습니다. 30년 동안 혜원이 술래 맞은편에 앉았어요. 우창수가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살짝 닫아줬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창수 아저씨한테 연락받았을 때 혜원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도, 어머니가 저한테 편지를 쓰셨다는 것도. 술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놀랐죠. 아버지 얼굴을 모르고 살았어요. 사진도 없었고 제 친아버지가 누군지도 한동안 몰랐어요. 혜원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계모가 알려줬어요. 중학교 때 싸우다가 그냥 내뱉은 말처럼요. 너 아버지는 이만복이야. 널 버린 사람. 그게 전부였어요. 술래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미안해요. 혜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가 미안할 것 없어요. 어머니는 저를 찾으셨잖아요. 편지도 쓰셨고, 저는 그것만으로도 목이 메었는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살구나무 가지가 창가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쪽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술래와 혜원이 동시에 창 쪽을 봤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왔어요. 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 뒤로 민정과 민서도 따라 들어왔어요. 민준이 마루로 들어서다가 낯선 여자를 보고 멈췄습니다. 누구야? 혜원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술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소개할게. 이 집 식구야. 민준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무슨 소리야? 식구라니. 이만복의 딸이야. 너희 이복 언니. 정적이 흘렀어요. 민준, 민정, 민서. 셋이 동시에 혜원을 봤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민서의 입이 반쯤 벌어졌고 민정이 눈을 깜빡였고 민준이 턱을 굳혔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민준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버지가 무슨. 술래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야. 편지를 민준에게 내밀었어요. 민준은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 데려다 놓고. 받아봐. 됐어. 민준이 뒤로 물러섰어요. 오늘 온 건 다른 얘기 때문이야. 엄마, 나 어제 변호사한테 다시 상담받았어. 우창수 개입해도 성년후견인 청구는 계속 진행할 수 있대. 그리고 추가로 민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재산 상속 관련해서 엄마가 단독 명의로 갖고 있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상속세 신고 누락 부분이 있거든. 이거 과세 당국에 신고하면 집 압류도 가능해. 술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어요. 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싶었습니다. 이게 민준이 말한 다른 루트였어요. 성년후견인이 막히자 이번엔 세금 문제로 집을 묻겠다는 거였어요. 술래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쥔 손이 살짝 하얘졌어요. 민서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형,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민준이 민서를 쐐기 눈으로 봤어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우리한테도 권리가 있잖아. 이 집 아버지 유산이야. 우리 셋이 상속받아야 하는 건데. 민정이 낮게 말했습니다. 근데 오빠, 저 사람이 진짜 아버지 딸이면 상속권이 생기는 거 아니야? 순간 민준이 혜원을 쏘아봤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 DNA도 없고 서류도 없고 엄마가 저 사람한테 속은 거일 수도 있잖아. 혜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술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원 씨는 속인 사람이 아니야.
엄마, 저 사람이 나타난 게 이상하잖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갑자기 유산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야? 그 말이 순례의 귀에 박혔어요. 유산 노리고 30년을 혼자 살아온 사람한테, 한 번도 연락조차 닿지 않았던 사람한테 그 말을 하는 아들. 순례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맨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안쪽 깊이 손을 뻗었습니다. 작은 케이스가 나왔어요.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귀에 꽂는 작은 기계가 있었어요. 보청기처럼 생겼지만 보청기가 아니었습니다. 디지털 음성 녹음기였어요. 이만복이 죽기 2달 전에 사준 거였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인터넷을 뒤지고 사줬어요. 우리 순례, 귀가 점점 어두워지니까가 아니라, 순례야, 이거 들고 다녀. 혹시 모르니까. 이만복은 자식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면서 순례 곁에서 죽은 거였어요. 순례는 기계를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민준이 여전히 서류를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결정해야 해. 오래 끌수록 엄마만 힘들어. 순례가 테이블에 녹음기를 내려놓았어요. 민준이 그것을 봤습니다. 뭐야, 저게. 순례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 들린 건 민준이 목소리였어요. 성년후견인 제도. 부모가 판단 능력이 저하되면 자녀가 법적 대리인이 될 수 있거든. 그렇게 하면 집도 처분할 수 있어. 민서의 목소리. 엄마가 멀쩡하신데 어떻게 그래. 민준. 멀쩡한 게 문제지. 판단 능력 저하 진단서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알아봤어.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민준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음은 민서 집에서 녹음된 내용이었습니다. 민서, 나도 사실 많이 힘들거든. 은지 목소리. 요양원을 좀 알아봤는데 여기서 멀지 않은데 좋은 곳이 있대. 그리고 민준이 집 다용도실에서 녹음된 것. 유진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머니가 쓰는 욕실은 따로 썼으면 해요. 오래 쓰시는 것 같아서. 민정이 집벽 너머에서 녹음된 것. 사람 보내는 것도 다 비용이야. 그냥 기초연금 그쪽에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순례가 재생을 멈췄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주먹을 쥐었다 폈어요. 민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서는 눈을 감았어요. 한참 뒤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굳어 있었어요. 이거 불법 녹음이야. 증거로 못 써. 순례가 조용히 말했어요. 법적으로 쓸 생각 없어. 그럼 뭐하러. 너희가 듣기 위해서. 또 침묵이었습니다. 혜원이 조용히 문 쪽으로 물러서려 했어요. 저는 잠깐밖에. 순례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있어요. 혜원이 멈췄어요. 민준이 혜원을 봤다가 다시 순례를 봤습니다. 엄마, 저 사람한테 뭘 줄 생각이야? 솔직히 말해봐. 순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 집 줄 거야? 상속 집은 나눠줄 거야? 그러면 우리 동의 없이는 안 돼. 법적으로 우리 셋이 엄마랑 공동 상속인이라고. 그때 우창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조용히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 좀 보시오. 민준이 서류를 봤어요. 눈이 움직였습니다. 읽어 내려가는 동안 표정이 변했어요. 민정이 옆에서 같이 읽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어요. 서류는 이만복에 잡힐 유언장이었어요. 공증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작년 봄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기 석 달 전에 공증사무소에서 직접 작성한 유언장. 주요 내용은 하나였습니다. 이 집 충청도 소재 토지와 건물 일체를 배우자 박순례에게 단독으로 귀속한다. 세 자녀의 상속 지분은 별도 금융자산으로 분할 완료됐음을 명시한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언제 작성된 거야? 우창수가 말했어요. 작년 2월. 공증번호 확인하시오. 법적으로 완결된 유언장이요. 왜 우리한테 얘기 안 한 거야? 그건 이만복 씨가 결정한 거요. 민준이 이를 갈았습니다. 별도 금융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얼만데 우리가 확인이라도 해야. 이미 지난달 집행됐소. 계좌 이체 기록 있소. 민준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민서가 조용히 말했어요. 형? 민준이 민서를 봤습니다. 그냥 하자. 뭘? 그냥 인정하자. 민서의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우리가 엄마한테 잘못한 거잖아. 다 들었잖아, 방금. 그 녹음 내용. 그거 우리 목소리 맞잖아. 민준이 눈을 피했어요. 엄마한테 잘못했어. 근데 형은 거기다 세금 협박까지 하려 했잖아. 형이 먼저 선 넘은 거야. 야, 너는. 형? 민서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도 잘못했어. 엄마를 휴게소에 두고 왔어. 그게 말이 돼? 우리 엄마를 그냥 차에서 내려놓고 도망갔어.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민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민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어요.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울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창가로 돌아서서 마당을 바라봤어요. 등이 보였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술래는 그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 분노가 더 올라오지 않았어요. 터뜨려야 할 것 같았는데 그냥 가슴 어딘가가 허전했습니다. 그때가 가장 힘든 순간이었어요. 술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녹음을 바깥에 내보내면 세 자녀는 끝납니다. 인터넷에 한번 올라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유언장도 있고 녹음도 있고 성년후견인 시도까지. 세 자녀의 민낯이 세상 앞에 서는 거예요. 술래는 그걸 할 수 있었어요. 이만복이 남긴 유언장도 녹음기도 그걸 위한 무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술래는 민서를 봤어요. 엉엉 울지도 못하고 어깨를 떨고 있는 막내를, 민정을 봤습니다. 고개를 못 드는 딸을, 민준의 등을 봤어요. 굳어서 꼼짝도 않는 장남의 등을. 저 애들이 태어나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민준이가 나왔을 때 새벽에 혼자 산통을 참다가 이만복이 자전거 뒤에 태워서 병원까지 달렸어요. 기다리다 새벽이 지나고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순간 이만복이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민정이가 태어났을 때 딸이라는 말에 시어머니가 표정을 굳혔는데 이만복이 우리 딸이 최고야 하며 아이를 안아올리던 모습, 민서가 나왔을 때 셋째라서 살림이 빠듯해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는데 민서가 처음 웃음 지을 때 셋이 모여 한참을 웃었던 기억, 그게 다 이 애들이었습니다. 너희한테 이거 퍼뜨릴 생각 없어. 술래가 말했어요. 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싸울 생각도 없어. 유언장은 내 거야. 그건 지킬 거야. 근데 그걸로 너희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야. 민준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엄마, 나는 그냥 여기서 살고 싶어. 이 집에서, 이 마당에서 죽을 때까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것 하나야. 내가 원하는 거. 민준이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발끝을 바라보다가 천장을 봤다가 다시 술래를 봤어요. 엄마, 나는. 말이 끊겼습니다. 나는 엄마가 짐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야. 그냥 내 집이 감당이 안 됐어. 유진이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근데 그걸 솔직하게 말하는 대신에 엄마를 몰아붙였어. 그게 더 쉬웠으니까.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잘못했어.
세 글자였어요. 술래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혜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이 집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어머니가 계시면 가끔 뵈러 올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방 안이 고요했습니다. 봄볕이 창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툇마루 너머 텃밭에 파가 파랗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만복이 가꾸던 텃밭이었어요. 이제는 술래가 가꾸는 텃밭. 그때였습니다. 술래가 혜원을 봤어요. 혜원 씨, 네. 이 집 봄에 살구꽃 피어요. 그때 한번 와요. 혜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꼭 올게요. 술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민준을 봤습니다. 민정을 봤어요. 민서를 봤습니다. 밥 먹고 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먼저 부엌 쪽으로 걸어갔어요. 제가 할게요. 민정이 따라 일어섰습니다. 나도. 민주는 잠시 서 있다가 툇마루 밖으로 나갔어요. 마당을 걸어서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된장 항아리를 내려다봤어요. 술래가 그 모습을 창 너머로 바라봤습니다. 저녁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 소박한 상이었어요. 5명이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민준, 민정, 민서, 그리고 혜원, 그리고 술래. 처음으로 함께 앉은 밥상이었어요.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났어요. 민서가 찌개를 한술 먹다가 눈물을 한 방울 뚝 떨어뜨렸습니다. 닦지도 않고 그냥 또 먹었어요. 술래는 그것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이 맛있었어요. 창밖에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살구나무 가지 끝에 별이 하나 돋았습니다. 그 사람이 도착한 건 오후 2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술래는 마당 툇마루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고 장독대 옆 살구나무 가지가 천천히 흔들렸어요. 골목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문이 열렸어요. 여자였습니다. 50대 초중반쯤 돼 보였어요. 단정하게 묶은 검은 머리에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작은 손가방을 들고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자는 마당에 들어서더니 툇마루에 앉은 술래를 보고 걸음을 멈췄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어요. 여자의 눈이 천천히 빨개졌습니다. 입술이 잠깐 떨렸어요. 어머니, 그 한마디였습니다. 술래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정혜원이었습니다. 이만복의 딸이었어요. 첫 번째 결혼해서 태어난 딸. 이만복이 술래와 만나기 전 짧은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아이였습니다. 혜원이 2살 때 이만복과 첫 번째 아내는 갈라섰어요. 그 이후로 이만복은 혜원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만나지 못했어요. 첫 번째 아내가 재혼을 하면서 아이를 데려갔고 연락도 끊겼습니다. 술래가 이 사실을 안 건 결혼하고 10년이 지난 뒤였어요. 이만복이 술을 한 잔 하고 나서 어느 날 밤 그냥 털어놓듯 말했습니다. 전처가 낳은 딸이 있다고, 지금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고, 가끔 꿈에 나온다고. 그 말을 듣고 술래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이만복 몰래 그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걸렸어요. 주민등록을 뒤지고 아는 사람 찾아가고 이만복 고향 쪽 친척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결국 주소 하나를 얻었어요. 그때 혜원은 22살이었습니다. 서울 어딘가 작은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계모와 사이가 안 좋아 이미 독립한 상태였습니다. 친아버지 이름도 모른 채로 술래는 편지를 썼어요. 긴 편지였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10번도 더 다시 썼어요. 결국 한 가지만 남겼습니다. 당신이 이만복의 딸이라는 것. 그리고 나는 당신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 그 편지를 붙였어요. 그런데 반송이 됐습니다. 혜원이 이미 그 주소에 없었던 거예요. 순례는 그 이후로도 혜원을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만복이 알까봐 두려웠습니다.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 봉투를 가방 안에 넣고 그냥 들고 다녔습니다. 30년 동안 혜원이 순례 맞은편에 앉았어요. 우창수가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살짝 닫아줬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창수 아저씨한테 연락받았을 때 혜원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도, 어머니가 저한테 편지를 쓰셨다는 것도. 순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놀랐죠. 아버지 얼굴을 모르고 살았어요. 사진도 없었고 제 친아버지가 누군지도 한동안 몰랐어요. 혜원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계모가 알려줬어요. 중학교 때 싸우다가 그냥 내뱉은 말처럼요. 너 아버지는 이만복이야. 널 버린 사람. 그게 전부였어요. 순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미안해요. 혜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가 미안할 것 없어요. 어머니는 저를 찾으셨잖아요. 편지도 쓰셨고 저는 그것만으로도 목이 메었는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살구나무 가지가 창가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쪽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순례와 혜원이 동시에 창 쪽을 봤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왔어요. 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 뒤로 민정과 민서도 따라 들어왔어요. 민준이 마루로 들어서다가 낯선 여자를 보고 멈췄습니다. 누구야? 혜원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순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소개할게. 이 집 식구야. 민준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무슨 소리야? 식구라니. 이만복의 딸이야. 너희 이복 언니. 정적이 흘렀어요. 민준, 민정, 민서. 셋이 동시에 혜원을 봤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민서의 입이 반쯤 벌어졌고 민정이 눈을 깜빡였고 민준이 턱을 굳혔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민준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버지가 무슨. 순례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야. 편지를 민준에게 내밀었어요. 민준은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 데려다 놓고. 받아봐. 됐어. 민준이 뒤로 물러섰어요. 오늘 온 건 다른 얘기 때문이야. 엄마, 나 어제 변호사한테 다시 상담받았어. 우창수 개입해도 성년후견인 청구는 계속 진행할 수 있대. 그리고 추가로 민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재산 상속 관련해서 엄마가 단독 명의로 갖고 있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상속세 신고 누락 부분이 있거든. 이거 과세 당국에 신고하면 집 압류도 가능해. 순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어요. 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싶었습니다. 이게 민준이 말한 다른 루트였어요. 성년후견인이 막히자 이번엔 세금 문제로 집을 묻겠다는 거였어요. 순례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쥔 손이 살짝 하얘졌어요. 민서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형,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민준이 민서를 쐐기 눈으로 봤어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우리한테도 권리가 있잖아. 이 집 아버지 유산이야. 우리 셋이 상속받아야 하는 건데. 민정이 낮게 말했습니다.
근데 오빠, 저 사람이 진짜 아버지 딸이면 상속권이 생기는 거 아니야? 순간 민준이 혜원을 쏘아봤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 DNA도 없고 서류도 없고 엄마가 저 사람한테 속은 거일 수도 있잖아. 혜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순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원 씨는 속인 사람이 아니야. 엄마, 저 사람이 나타난 게 이상하잖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갑자기 유산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야? 그 말이 순례의 귀에 박혔어요. 유산 노리고 30년을 혼자 살아온 사람한테, 한 번도 연락조차 닿지 않았던 사람한테 그 말을 하는 아들. 순례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맨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안쪽 깊이 손을 뻗었습니다. 작은 케이스가 나왔어요.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귀에 꽂는 작은 기계가 있었어요. 보청기처럼 생겼지만 보청기가 아니었습니다. 디지털 음성 녹음기였어요. 이만복이 죽기 2달 전에 사준 거였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인터넷을 뒤지고 사줬어요. 우리 순례, 귀가 점점 어두워지니까가 아니라, 순례야, 이거 들고 다녀. 혹시 모르니까. 이만복은 자식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면서 순례 곁에서 죽은 거였어요. 순례는 기계를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민준이 여전히 서류를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결정해야 해. 오래 끌수록 엄마만 힘들어. 순례가 테이블에 녹음기를 내려놓았어요. 민준이 그것을 봤습니다. 뭐야, 저게. 순례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 들린 건 민준이 목소리였어요. 성년후견인 제도. 부모가 판단 능력이 저하되면 자녀가 법적 대리인이 될 수 있거든. 그렇게 하면 집도 처분할 수 있어. 민서의 목소리. 엄마가 멀쩡하신데 어떻게 그래. 민준. 멀쩡한 게 문제지. 판단 능력 저하 진단서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알아봤어.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민준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음은 민서 집에서 녹음된 내용이었습니다. 민서, 나도 사실 많이 힘들거든. 은지 목소리. 요양원을 좀 알아봤는데 여기서 멀지 않은데 좋은 곳이 있대. 그리고 민준이 집 다용도실에서 녹음된 것. 유진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머니가 쓰는 욕실은 따로 썼으면 해요. 오래 쓰시는 것 같아서. 민정이 집벽 너머에서 녹음된 것. 사람 보내는 것도 다 비용이야. 그냥 기초연금 그쪽에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순례가 재생을 멈췄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주먹을 쥐었다 폈어요. 민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서는 눈을 감았어요. 한참 뒤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굳어 있었어요. 이거 불법 녹음이야. 증거로 못 써. 순례가 조용히 말했어요. 법적으로 쓸 생각 없어. 그럼 뭐하러. 너희가 듣기 위해서. 또 침묵이었습니다. 혜원이 조용히 문 쪽으로 물러서려 했어요. 저는 잠깐밖에. 순례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있어요. 혜원이 멈췄어요. 민준이 혜원을 봤다가 다시 순례를 봤습니다. 엄마, 저 사람한테 뭘 줄 생각이야? 솔직히 말해봐. 순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 집 줄 거야? 상속 지분 나눠줄 거야? 그러면 우리 동의 없이는 안 돼. 법적으로 우리 셋이 엄마랑 공동 상속인이라고. 그때 우창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조용히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 좀 보시오. 민준이 서류를 봤어요. 눈이 움직였습니다. 읽어 내려가는 동안 표정이 변했어요. 민정이 옆에서 같이 읽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어요. 서류는 이만복에 잡힐 유언장이었어요. 공증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작년 봄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기 석 달 전에 공증사무소에서 직접 작성한 유언장. 주요 내용은 하나였습니다. 이 집 충청도 소재 토지와 건물 일체를 배우자 박순례에게 단독으로 귀속한다. 세 자녀의 상속 지분은 별도 금융자산으로 분할 완료됐음을 명시한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언제 작성된 거야? 우창수가 말했어요. 작년 2월. 공증번호 확인하시오. 법적으로 완결된 유언장이요. 왜 우리한테 얘기 안 한 거야? 그건 이만복 씨가 결정한 거요. 민준이 이를 갈았습니다. 별도 금융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얼만데? 우리가 확인이라도 해야. 이미 지난달 집행됐소. 계좌 이체 기록 있소. 민준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민서가 조용히 말했어요. 형? 민준이 민서를 봤습니다. 그냥 하자. 뭘? 그냥 인정하자. 민서의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우리가 엄마한테 잘못한 거잖아. 다 들었잖아, 방금. 그 녹음 내용. 그거 우리 목소리 맞잖아. 민준이 눈을 피했어요. 엄마한테 잘못했어. 근데 형은 거기다 세금 협박까지 하려 했잖아. 형이 먼저 선 넘은 거야. 야, 너는. 형? 민서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도 잘못했어. 엄마를 휴게소에 두고 왔어. 그게 말이 돼? 우리 엄마를 그냥 차에서 내려놓고 도망갔어.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민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민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어요.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울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창가로 돌아서서 마당을 바라봤어요. 등이 보였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순례는 그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 분노가 더 올라오지 않았어요. 터뜨려야 할 것 같았는데 그냥 가슴 어딘가가 허전했습니다. 그때가 가장 힘든 순간이었어요. 순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녹음을 바깥에 내보내면 세 자녀는 끝납니다. 인터넷에 한번 올라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유언장도 있고 녹음도 있고 성년후견인 시도까지 세 자녀의 민낯이 세상 앞에 서는 거예요. 순례는 그걸 할 수 있었어요. 이만복이 남긴 유언장도 녹음기도 그걸 위한 무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순례는 민서를 봤어요. 엉엉 울지도 못하고 어깨를 떨고 있는 막내를. 민정을 봤습니다. 고개를 못 드는 딸을. 민준의 등을 봤어요. 굳어서 꼼짝도 않는 장남의 등을. 저 애들이 태어나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민준이가 나왔을 때 새벽에 혼자 산통을 참다가 이만복이 자전거 뒤에 태워서 병원까지 달렸어요. 기다리다 새벽이 지나고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순간 이만복이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민정이가 태어났을 때 딸이라는 말에 시어머니가 표정을 굳혔는데 이만복이 우리 딸이 최고야 하며 아이를 안아올리던 모습. 민서가 나왔을 때 셋째라서 살림이 빠듯해.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는데 민서가 처음 웃음 지을 때 셋이 모여 한참을 웃었던 기억. 그게 다 이 애들이었습니다. 너희한테 이거 퍼뜨릴 생각 없어. 순례가 말했어요. 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싸울 생각도 없어. 유언장은 내 거야. 그건 지킬 거야. 근데 그걸로 너희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야. 민준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엄마, 나는 그냥 여기서 살고 싶어. 이 집에서, 이 마당에서 죽을 때까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것 하나야.
내가 원하는 거. 민준이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발끝을 바라보다가 천장을 봤다가 다시 술래를 봤어요. 엄마, 나는. 말이 끊겼습니다. 나는 엄마가 짐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야. 그냥 내 집이 감당이 안 됐어. 유진이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근데 그걸 솔직하게 말하는 대신에 엄마를 몰아붙였어. 그게 더 쉬웠으니까.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잘못했어. 세 글자였어요. 술래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혜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이 집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어머니가 계시면 가끔 뵈러 올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방 안이 고요했습니다. 봄볕이 창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툇마루 너머 텃밭에 파가 파랗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만복이 가꾸던 텃밭이었어요. 이제는 술래가 가꾸는 텃밭. 그때였습니다. 술래가 혜원을 봤어요. 혜원 씨, 네. 이 집 봄에 살구꽃 피어요. 그때 한번 와요. 혜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꼭 올게요. 술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민준을 봤습니다. 민정을 봤어요. 민서를 봤습니다. 밥 먹고 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먼저 부엌 쪽으로 걸어갔어요. 제가 할게요. 민정이 따라 일어섰습니다. 나도. 민주는 잠시 서 있다가 툇마루 밖으로 나갔어요. 마당을 걸어서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된장 항아리를 내려다봤어요. 술래가 그 모습을 창 너머로 바라봤습니다. 저녁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 소박한 상이었어요. 5명이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민준, 민정, 민서, 그리고 혜원, 그리고 술래. 처음으로 함께 앉은 밥상이었어요.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났어요. 민서가 찌개를 한술 먹다가 눈물을 한 방울 뚝 떨어뜨렸습니다. 닦지도 않고 그냥 또 먹었어요. 술래는 그것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이 맛있었어요. 창밖에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살구나무 가지 끝에 별이 하나 돋았습니다.